이성순 일명 시라소니, 특기 공중거리 박치기. 김두한 일명 it봉, 특기 어깨짚고 양발차기. 이화령 일명 검은신사, 50년대 명동 충무로의 황제. 이정재 일명 마렌코프, 한국의 투사만을 꿈꾼 정치 깡패. 유지광, 사무의 화랑동지회를 만든 조직의 귀재. 조양은 양은이파 두목, 3세대 주목의 선두주자. 김태춘, 서방파 두목, 특기 칼쓰기, 현재 청송감호소 복역 중. 안녕하십니까. 한국 100년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의 이윤철입니다. 지금 본 사람들은 모두 한 시대를 풍미한 주먹들입니다. 이 주먹은 대를 물며 지난 100년을 이어져 왔습니다. 건달 또는 깡패로 불리는 이들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또 깡패는 왜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깡패와 건달로 본 지난 100년의 역사, 앞으로 2회에 걸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운전나 잘해, 이 양아치. 너 양아치? 내 앞에서 양아치라는 소리 하지 마. 건달하고 양아치하고 뭐가 다른데? 한번 하자. 이거는 건달이고 할매면 집에 이게 양아치야. 건달을 불한당이라고도 한다. 불한당, 안일불, 땀한, 땀을 안 흘린다는 뜻이야. 내가 현종아 그러면 무조건 현종아야. 깡패는 영화 속 단골 출연자다. 영화에 나타나는 깡패는 때로 그 단순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의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멋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너 몇 살이라 그랬지? 26인데요. 그러다가 종래에는 배신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실제의 깡패는 어떻게 생각할까? 깡패라고 치면은 일단 불량배나 건달보다는 좀 악질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옛날 사람들 같은 그래도 협객 정도라고 이렇게 보지만은 요즘 나오는 깡패들은 아무래도 좀 영화 찍은 사람 누구지? 깡패? 조양은 씨 존경합니다.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없어져야 되는 하나의 일단 사회 악이겠죠. 있으면 좋을 때도 있고 가끔가다 좋을 때도 있어요. 네, 우리가 흔히 깡패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만큼이나 그 호칭 또한 다양합니다. 이 불량배, 건달, 양아치, 협객, 조직폭력배 같은 것들이 모두 그런 말들인 셈이죠.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주먹으로 먹고 산다는 것인데요. 근데 어디 주먹이 밥 먹여줍니까? 주먹은 그저 수단일 뿐이고 그것으로 뭔가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권을 만들어낸다는 뜻이겠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법의 보호를 받기보다는 법에 쫓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존을 위해 늘 자신들을 지켜줄 힘을 찾게 되는데요. 바로 깡패와 건달로 본 100년은 권력과 주먹이 유착하는 또 다른 어둠의 정치사입니다. 자, 그럼 100년 전에도 깡패나 건달로 볼 수 있는 무리들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그들은 어떤 이권에 개입했을까요? 구한말 유통과 상업이 발달했던 마포나루로 가보겠습니다. 어딜 내리시나 어딜? 아니 왜 길을 막는 거예요? 자, 도강새들 내세요, 도강새들. 도강새라니? 아니 무슨 도강새를 내라는 거예요? 아, 배를 탔으면 뱃삭을 내야지. 저기 요금표가 있으니 그대로 요금들을 내시오. 아니 저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저? 아 여보시오, 내가 이 나루에서 사공일만 10년을 넘게 했는데 도강새란 금시초문이야. 아 뱃삭을 받아도 내가 받아야지. 당신들이 왜 나서? 그러게 말이야 이거 참. 아,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지. 나라님이 우리한테 도강새를 거두라고 이렇게 허가를 내줬으니 빨리 도강새들 내고 내리시오. 도강새를 요구하는 이들은 평소 한강을 오가며 상인이나 양민들로부터 금품을 발취했던 무례배들.
이들이 어느 날 도진회사라는 이름을 내걸고 요금을 거뒀는데 가마나 말을 탄 사람은 동화 6전, 짐 실은 소나 말은 8전, 사람은 2전을 받았고 관리나 어린이는 무료였다. 도진회사의 행태라고 하는 것이 일단 그동안 매번 배를 탈 때마다 배삭수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배삭수를 징수할 뿐만 아니라 배삭수의 액수 자체를 크게 늘렸고 사실상 폭력적으로 세금 형태로 배삭수를 강증하지 않았을까. 당시 황성신문에 따르면 그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던지 뱃사공과 인근 주민들이 합세해 도진회사를 때려 부순 일도 있다고 한다. 결국 도진회사는 얼마 뒤 철폐되었다. 그러나 이런 무례배들은 비단 나루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민중들의 가장 큰 재산이라면 역시 소. 바로 이 소를 팔고 사는 우시장에도 무례배들의 횡포가 있었다. 소를 사셨으면 보험에 드셔야지. 보험? 그것이 뭐다요? 저 비싼 소가 병에 걸리거나 죽거나 하면 어쩌겠어. 미리 보험에 들어놓으면 소가 죽었을 때 소값을 우리가 물어준다니까. 뭔 소를 다 한다요? 댁이 어디 사는 누군 줄 알고 속값을 받는단 말이오. 난 필요 없어. 아니 이 양반이 여기 나라님이 내준 장정이 있지 않소? 나라님 말씀을 뭘로 알고 이러는 것이야? 빨리 들러면 들어! 이들은 자신들을 우척보험회사 직원이라고 했는데 우척보험회사란 요즘으로 치자면 소보험회사에 해당한다. 그들은 소를 사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엽전 한 냥을 받아 챙겼다. 그렇지만 소가 죽거나 병들었다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일은 물론 없었다. 따라서 그 직원이 되려고 뇌물수수에 협잡이 빈발했다는데 그렇다면 관은 왜 이런 허가를 내준 것일까? 이 도진회사나 혹은 우척보험회사나 이런 경우는 이제 실제로 징수를 하고 그 징수한 자금의 일부를 내정원에 상납하겠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재원 확보에 몰두하고 있던 황실로서는 쉽게 용인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진회사 장정에 의하면 매년 동화 2,000원씩을 내장원에 상납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결국 황실은 이러한 특권 사업을 승인하는 대가로 비자금을 조성했던 것이다. 이 도진회사나 우척보험회사라는 것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몇 해 전에 있었던 슬롯머신 사건하고 아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의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허가를 내준 권력에게 뇌물을 주고 어쨌든 그런 점에서 볼 때 도진회사나 이 우척보험회사는 당시의 도적이나 화적대하고는 다릅니다. 양민들의 재산을 갈취하기는 했지만은 나름대로 세금의 형태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는 이런 유형의 갈취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청부폭력이 있었습니다. 민중의 각성이 급속도로 진행되던 구한말, 민권운동의 중심은 독립협회였다. 그들은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국민주권 사상을 부르짖는다. 따라서 황실로 볼 때 독립협회는 반정부, 아니 반체제적인 조직이었다. 하지만 구미열강의 지지를 받던 이들을 공권력으로 해산시킬 수는 없었고 따라서 황실에서는 사적인 경로를 통해 무리들을 동원했다. 수고가 많았다. 성 밖에 사는 동무들은 집에 갔다 뒤에 다시 모이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전처럼 모이도록 하라. 예. 이렇게 동원된 이들은 과연 어떤 무리들이었을까? 풍운 한말비사에 따르면 당시 만민공동회를 파괴하는 데 동원됐던 사람들은 오강의 석전군, 팔도의 역사, 그리고 부상군이라고 했는데 부상이란 등짐 장사를 하는 보부상 조직. 그렇다면 석정군은 또 누구인가? 조선시대에는 정월대보름의 강가에서 돌싸움으로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 석전에 동원된 사람들 중에는 범죄자나 거지를 비롯한 일종의 불량배들이 많았는데 관의 감시를 받는 이들은 관리들의 동원에 쉽게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자, 이거 술 한 잔값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요긴하게 쓰도록 해라. 예. 자, 수고들 했네. 한 잔. 만민공동회를 파괴한 대가는 은화 한 냥씩이었다.
그러나 권력 유지를 위해 무례배들을 이용한 것은 독립협회 해산이 처음이 아니었다. 바로 고종의 아버지인 대원군도 집권 과정에서 그들을 이용했는데 천희연, 하정일, 장순규, 안필주 이 네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천하장안이라 불렀다. 안동 김씨 세도 정치하에서 대원군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호신책의 일환으로 시정잡배들과 어울려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대원군이 사귀었던 가장 대표적인 시정잡배가 바로 천하장안입니다. 대원군은 집권 후에도 이들을 막후 정치에 활용했는데 천하장안이 활개치던 이 운영궁은 훗날 해방이 되자 김두한패가 중심이 된 대한민청 별동대 초창기 본부로 사용된다. 보신 것처럼 이미 구한말에도 이렇듯 권력과 주목이 서로 유착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일찍부터 이 낭인과 야쿠자를 제국주의 침략 정책에 이용을 하는데요. 바로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들을 이용해서 민비를 시해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한말의 무례배를 본격적인 주목패로 볼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주목패의 형성은 일제의 문물이 들어오면서부터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주목시대가 열린 1930년대 경성, 그 중에서도 종로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종로 상권의 중심이었던 이 우미관 앞입니다. 당시 일제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서 토지를 잃은 그 농민들은 도시로 모여들었고 그들은 시장이나 역 근처에서 불황자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심께나 쓰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시 경성에는 상권을 중심으로 내로라 하는 주목들이 할거를 하게 됩니다. 1930년대 경성은 크게 일본 주목과 조선 주목으로 양분되는데 일본인들이 주로 모여 살던 명동과 충무로에는 하야시라는 일본 야쿠자가 버티고 있었다. 조선 주목으로는 권투 선수 출신 김기환이 서대문의 와관패를 이끌고 있었고 왕십리에 자리 잡은 김남사는 시구문과 뚝섬 일대를 장악했으며 또 어물전과 유곽이 많은 마포에는 정춘식이 버티고 있었다. 종로는 쟁쟁한 주목들이 여러 탈구하고 있었는데 힘이 장사였다는 구마적 고희경, 종로의 명물 야시장을 장악한 쌍칼, 보성 전문학교를 나와 YMCA를 중심으로 학생패를 이끈 신마적 엄동욱이 삼각구도를 이루고 있었다. 이 일자에서는 대학을 나와도 이렇다 할 취직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학생패들이 망나니패들과 함께 건달 생활을 했었던 것이 특징인데요. 이 조선 주목들은 싸움으로는 뭐 한가닥 했을지 모르지만은 조직 수준으로 보면은 동네 건달을 막 벗어난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주목 세계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저 전국구가 아니고 지역구 정도였다고나 할까요? 그렇다면 조선에서 본격적인 전국구 주목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전통적인 조선 상권인 종로에는 30년대부터 일본 상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바로 술집과 극장 같은 유흥업이었습니다. 바로 이 우미관이라는 극장의 주인도 일본 사람이었는데 그가 보디가드 겸 기도로 조선 주목을 영입한 것입니다. 우미관에 영입된 주목은 바로 김기환이었다. 서대문 와관패의 두목 김기환이 우미관에 들어옴으로써 종로는 새로운 삼각구도가 형성된다. 일단 김기환의 권투로서 이름을 날렸어. 잘했어요. 재치 있게. 지금 뭐라 그럴까? 막 알지 같은 스타일이라고 할까? 김기환은 와관패와 우미관패를 한꺼번에 쥐임으로써 일약 장안의 큰 주목으로 성장했다. 그 무렵 김도한은 우미관 매점에서 요갱이나 파는 말단 조직원 소위 꼬붕이었다. 그러나 우미관 사장 와카사키는 김기환만으로는 불안을 느껴 새로운 주목을 영입하게 되는데 내 나이를 가르쳐주겠다. 그가 서커스단 출신 단도의 명소 니토리오 무사시였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니토리오는 성격이 포악해 부하들의 신망을 얻지 못하던 차 김도한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김도한에게 패한 니토리오는 만주로 떠나고 우미관은 다시 김기환 체제로 돌아간다.
내가 졌네. 그러나 김두한은 이미 훌쩍 커 있었다. 우리도 같은 남자지만은 탐복할 정도야. 그 사람이 힘이 장사가 아니라 몸이 그렇게 빨랐어. 어깨만 턱 짚으면 벌써 뿡 떠가지고 상대방 양짝발로다 탁탁 치고선 벌써 한 번 맞으면 벌써 뚝 떨어지니까 그만큼 동작이 빨랐어. 별명이 뭐였습니까? 한 방이에요. 한 방이면 그냥 가니까. 일본 경찰을 때린 김기환이 구속되고 신마저 광동욱마저 만주로 떠나자 김두한은 경성의 심장부 종로를 평정하게 된다. 이때 그의 나이 약관 18세였다. 이 네로라 하는 주먹들을 꺾고 조선의 대표적인 주먹패가 된 김두한패. 그러나 그들 앞에는 더 큰 주먹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수표교 밑으로 흐르는 청계천은 명동과 종로를 가르는 지역 경계이기도 했지만은 또한 주먹들의 구역 경계이기도 했습니다. 이 수표교를 넘어가면 일본인 거주지인 본정, 그러니까 혼마치가 있었고 그 혼마치에는 하야시라고 하는 일본 야쿠자의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하야시에 혼마찌강이 있었다는 본정 3종목. 공정통이고. 그야말로 일본 아이들 그 야쿠자 그대로지. 양짝에 사람이 쫙 있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오야봉을 저 뒤에 산설이 안고. 상승했다. 안고. 거기 이제 내가 들어가가지고 와서 이제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김동해는 경성일보 논설위원 사키무라의 소개로 하야시를 만나 주먹 세계에 입문하게 된 사람. 후에 김두한과 우정이 돈독해지면서 하야시패를 떠나 김두한패에 가담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그가 하야시패의 중간 보스로 활약할 무렵 하야시의 세력은 대단했다. 집안의 식객만도 40명이나 됐다는 조선 내 일본 야쿠자 조직의 우두머리 하야시.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한국분, 평안도 사람이야. 선우영빈이. 한국 그러면 선우영빈이야. 선우영빈 씨고 이제 일본 말로 당시로 이제 하야시지. 그 양반이 어려서 일본을 들어갔어. 부모를 따라서. 그래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일본서 모든 걸 배웠어. 일본서. 그래서 일본서 성장하면서 일본 즉 말하자면 야구사 이제 두산만이 밑에서 일을 봤단 말이야. 그 양반이요. 하야시의 일본 내 보스라고 하는 두산만, 일본명 도헤야마 미스루. 그는 김옥균이나 손문에게 정치 자금을 대주기도 한 거물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야쿠자들의 보스가 되었을까? 원래 무사 집안의 피를 이어받았던 도호야마는 협객들을 수하해두고 양성했으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들을 적절히 이용했다. 그의 정치적 신조는 대동아시아주의, 따라서 대륙 침략에 선봉에 섰다. 나중에는 일본 우익의 본산이 됩니다. 그 일본 우익의 본산이 돼가지고서 수많은 라인들을 이제 우리 한반도에도 보내고 만주, 중국에 보내서 그 대륙 침략의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소위 협객, 우리나라 건달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협객들이 많이 모여들죠. 일본 정계의 거물 도호야마를 정치적 배경으로 삼고 조선으로 파견된 야쿠자 하야시는 위세가 대단했다. 당연히 조선 총독부에도 영향력이 있었는데, 정무부장인 그 사람이 이제 지금 총리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도 하야시가 부르면 와. 저녁에만 술자리 같이 하고 놀다 가고 그런 정도로 이제 유래를 가졌으니까 파워가 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뭐 서장 같은 건 문안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막강한 권력을 배경으로 지금의 명동을 비롯 을지로, 충무로 일대를 장악한 하야시는 이 일대의 유흥업소로부터 상납을 받았다. 또 중간 보스들에게는 직접 가게를 차려줘 운영하기도 했다. 하야시는 김동회에게도 양복점을 차려줬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양복점 같은 걸 하나는 매덕 줘야 이제 하나 차릴 거 아니겠어? 그때도 이제 액면은 적지만 그런 정도의 뭘 하나 차려서
이제 나를 식생활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잖아. 자기가 나를 안 도와줘도. 그렇게 자기 일 봐줄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렇게 이제 안정을 시켜놓고 이제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 형님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지. 저기까지가 양복점짜리인데. 물론 김동해도 그 수입금의 일부를 상납했다. 이렇듯 하야시페는 기업적 형태로 조직을 이끌었고 그런 만큼 조직도 안정돼 있었다. 한편 우미관패는 유흥업소가 밀집된 관철동에 자리 잡기는 했지만 하야시페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당시 종로꼬마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이상욱. 그는 김두한과 어린 시절부터 쭉 건달 생활을 함께하며 동고동락했던 사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떻습니까? 꿈만 같으죠. 뭔가 멋이 있었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못 있었지. 종로꼬마라는 별명으로 더 알려진 그가 김두한과 종로를 주름잡던 시절 김두한의 수하에는 각지의 주먹들이 몰려들었다. 우미관패는 한때 그 직계조직원만도 70명이 넘을 만큼 성장했었는데 그 패의 두목답게 김두한은 씀씀이 더 컸다고 한다. 그 사람은 돈 들어오면 그날 다 나가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돈 들어오면 자기가 어디 갔다 뭐 즐거움을 하거나 어디 뭐 누군 더 하는 사람이 아니야. 돈 그날 얼마가 들어오든 그날 다 없어져. 왜 그러냐? 이제 이제 그 여정에 술 먹으러 가잖아. 근데 김두한이 왔다는 그 기생들이 뭐 그 아가씨들이 뭐 얘기 들으면은 전부 와버려. 왜 그러냐? 팁을 상상 못하게 많이 주거든. 그 사람 돈 쓰는 그 기질이 그거야. 그렇다면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온 것일까? 종로 토박이로 어린 시절 아버지가 우미관 근처에서 가게를 했다는 어효선 씨. 어쩌다가 내가 이제 갈 것 같으면 김두한이 오고 뭘 내고 그래요. 그게 그거지. 아무 때나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쯤 이렇게 순실하면 정해진 날짜가 있었겠지. 그때에 뭘 이렇게. 네, 받았어요, 술집에서는. 그리고 그 야시장에 거기서 안 받았죠. 야시장 안 받았어요? 네. 걔들한테는 뭐 일절 무슨 뭐 받은 먹고 일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부하들에겐 안정된 직장이라고 해봐야 우미관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수입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 꽃잡이, 두릅잡이라고 하는 소매치기나 도둑들을 뜯어먹거나 또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강탈해 자주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하야시패와 김두한패의 차이는 어쩌면 그 자금력, 즉 돈의 차이일 겁니다. 그들 표현에 의하면 현재 여당과 야당의 그 정치자금 수준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건달에게 주는 후원금과 정치인에게 주는 후원금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김두한이 우미관패를 이끌을 때는 그 시절에는 깡패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김두한은 자신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김두한이란 이름 석자를 전 조선에 떨치게 했던 그 유명한 싸움, 일본 천황전 유도대회를 4번이나 제패한 일본 경찰 마루오카와 싸울 때 김두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다. 사범님, 마루오카 시안도노. 나는 조선 제1의 협객 김두한이요. 私は朝鮮で一番の強学ゲンドカンです. 그렇습니다. 김두한은 스스로를 협객이라고 불렀습니다. 협객이란 이 정의의 편에 서서 약자를 위해서 싸우는 이 의리의 주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김두한을 과연 협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싸움만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의협심이 있어서 싸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협객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긍지를 갖게끔 그런 대의 명분을 내세웠지. 나는 일본하고 싸우기 위해서 주먹을 쓴다.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제 그 뭐 참 급한 일이 있으면 이제 김두한이 찾아가라. 이제 누가 코치래. 찾아가서 얘기하면 거절 안 해. 거절하는 법이 없어. 어떻게든지 해줘. 우리의 울분 같은 것을 김두한이 대신해서 다 해준 거다. 그러니까 탁 믿는 거라. 뭐 김두한이냐가 무슨
뭘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억눌려 있던 조선인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영웅을 기다리는 각 분야에서 안창남이 비행기를 탔을 때 영웅이 되듯이 조선인이면 일본을 때려누른 데에서 통쾌한 대리만족을 느끼고 그 사실 자체가 오히려 실제 김두한보다 더 소문으로서의 김두한을 협교로 만든 거 아니겠느냐. 그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자체가 민족적인 조선민족의 삶하고는 관계는 없는 겁니다. 자기 보존이라고 하는 거, 자기 조직의 보존이라는 논리 속에서 그 일본 경찰과 긴장 관계에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김두한의 싸움도 결국 크게 보면은 자신의 관할 구역을 지키려는 투쟁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계천을 경계로 맞서 있던 하야시와 자주 다퉜던 것도 결국은 자신의 관할 구역을 뺏기지 않으려는 노력이었는데요. 어느 날 하야시 패로부터 이런 도전장이 날아왔습니다. 김군 부하라, 최근 우미간포의 행패가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더는 참지 못하겠다. 10월 말일 오전 6시 장충단에서 각각 40명씩 나와 복귀로 하자. 김두한 패와 하야시 패가 주목계의 황제 자리를 놓고 맞붙기로 한 장춘단 싸움. 그런데 이 싸움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하야시 패는 김두한 패를 기습하고 이 정보를 미리 입수한 김두한 패는 안개 낀 수표계에서 하야시 패를 맞습니다. 이날의 싸움은 무기면에서는 하야시 패의 절대 우위였다. 야쿠자 출신인 하야시 패는 대부분 일본도로 무장했지만 조선 주먹들은 곡괭이, 삽정도에다 맨주먹으로 싸웠다. 그러나 절박함에 있어선 조선 주먹이 우위에 있었다. 그때 많이 다치시켰어요. 그리고 여기 되게 찔러서 여기 이쪽으로 관통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걔들이 이기다가도 우리한테 데려갈 것 같으면 그냥 달아나고. 수표교 결투는 결국 인근 소방서에 포착돼 경찰이 투입됨으로써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수표교 결투를 전환점으로 하야시 패와 김두한 패의 대립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이제 중앙우체국 앞에 그전에 거기 자전거가 수백 대 이렇게 있어요. 그때는 자전거밖에 없으니까 닫고 지나는 건 몇 대 없었고. 그러면 그거 한 대 맡기면 예를 들어서 막 10원을 받든 100원을 받든 몇백 대 하면 거기서 선수는 들어가고 나가고 그 수입이 거기 노다지야 거기가. 그 노다지를 우리를 줬으니까. 응? 두한이한테 그걸 내게 줬어. 그럼 네가 운영해라. 표시를 왜 해주셔. 내가 원했고. 그래서 형님 동생이 된 거야. 김두한하고 형님 동생이 돼가지고 이제 서로 가끔 이제 술자리로 같이 나누고.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친해졌지. 본정에 자전거 보관소 영업권을 넘겨받은 김두한은 하야시와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맺은 것이다. 하야시를 경계해서 조선 주먹들을 결집했던 김두한. 그는 왜 하야시의 제의를 순순히 따르고 그를 형님으로 모셨을까요? 단순히 자전거 보관소의 이권을 얻었기 때문일까요? 혹 하야시가 가지고 있던 그 막강한 권력, 그 권력의 우산을 쓰기 위해서 하야시가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30년대를 통틀어 갖가지 사건을 일으키는 주먹패는 경찰의 주요 감시 대상이었다. 일본 경찰의 잦은 검속으로 순환을 당하던 조선 주먹들은 이 때문에 늘 자신의 존재가 불안했다. 실제로 김두한도 여러 번 유치장 신세를 졌다. 그런데 수표교 전투 이후 상황은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하야시하고 친해지니까 이제 그 일본 경찰의 어떤 단속도 덜해졌겠어요. 하야시한테. 예, 맞아요. 그 이후로는 경찰이 잡혀간 일이 없겠네요. 그러나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 전쟁이 말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상황이 나타난다. 때는 소화 18년인 1943년 총독부 경시청의 경무과장 야기가 김두한을 불렀다. 전쟁으로 모두들 지원병이다 진영이다 고생하는데 무미간 사람들은 손 놓고 있을까요? 지금 몇몇 동지들은 보국대에 나가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론 부족하지. 저게 뭔 줄 알겠어? 바로 당신네를 구조 탄광으로 보내라는 진영장이요. 텐노 핵가의 소문이 조선 주목패들에게까지 미쳤다 이 말이요.
아니, 우리대로 탄강으로 가란 말입니까? 당신네 당시 모든 것이 배급제인 상황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건달들은 각지로 흩어졌고 일부는 전쟁터나 징용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끌려간 건달들은 곳곳에서 말썽을 일으켜 오히려 일본 군대의 골칫거리였다. 하지만 나라를 위하는 길이 꼭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것만은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소? 당신의 휘하에 있는 주먹패들을 모아 단체를 만드시오. 단체라고요? 그렇소. 이번 성전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그런 단체요. 모여서 정신교육을 받고 훈련도 받고. 그렇게 되면 징용은 안 가도 되는 겁니까? 물론이요. 이름은 당신네들이 자원했다는 뜻으로 정신대, 반도우용 정신대가 어떻겠소? 반도우용 정신대라. 근데 처음에는 그게 들어갈까 말까, 그게 할까 말까 이렇게 김두한이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사실이지. 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놈들 협조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국대 같은 거나 등용 같은 거 안 가려면은 그걸 해야지. 그래서 이제 하자. 결국 김두한은 조선총독부 경무과장 야기의 제의를 받아들여 반도의용 정신대를 만드는 데 앞장선다. 이 단체에는 경성의 쟁쟁한 주먹들 500여 명이 모두 망라되어 있었다. 당시 학생들까지 전선으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그들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 청년의 자원단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셈이 됐고 그 후 정신대란 이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한 달에 그저 하루 이틀 다녀오면은 이제 그걸로 때우고 그 대신 이제 배급을 줘 우리한테. 근데 증용 안 가는 것 때문에 그걸 한 거지. 증용 안 가려고. 그게 외장 만렵이야 그게. 외장 만렵. 그거 하다가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모두가 권력 앞에서 타협을 강요당하던 시기 조선의 주먹패들도 그렇게 해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1945년 해방이 됐습니다. 소위 해방정국이라고 하는 45년부터 48년까지는 이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건국의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맞이한 해방이었기에 너도 나도 건국에 참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격동의 시기, 이 김두한을 비롯한 이 우미간 패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주먹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해방정국. 건국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수많은 청년단체가 난립했다. 당시의 우익청년운동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건국청년운동사. 우리는 그 속에서 낯익은 이름들을 발견해냈다. 이화룡, 정팔, 장천용, 시라소니 이성순. 만주와 이북에서 주먹으로 이름을 날리던 이들은 서북청년회의 단원이기도 했다. 또 김두한은 대한민청 감찰부장을 맡고 있었고 그 별동대는 우미간 패들이 장악했는데 뒷골목 건달에 머물던 이들이 어떻게 청년운동에 나서게 되었을까? 그 초기에는 모든 청년단이 이 정치색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청년운동을 하는 데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힘이 필요한 적은 자연히 과거의 깡패 세계에 몸을 담아 있었거나 모든 문제에서 아주 설선하고 전위대가 되길 원하고 이런 사람이 앞장서고 주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한민청이 만들어진 것은 46년 6월. 그렇다면 그 사이 김두한은 뭘 했나? 김두한의 회고록을 보면 해군 무관부를 점령하고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는 데 앞장섰다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 있어요. 그 무용담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본군 참모장에게 단도드리려니까 일본군 참모장이 벌벌 떨면서 무기를 3,000정 내줬다는 것도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해방 직후니까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던 거 있잖아. 가서 좀 물건도 가져오고 또 영등포 방직 공장 거기서 이제 광목을 누가 있다고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광목을 가져왔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때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돈을 만드는 걸로 내 기억에 나요.
그 뭐 어디에 쓰셨어요? 이제 그 기환이 형님 10만 원, 두환이 10만 원, 내 목 10만 원 내놓고 이제 다 논아준 건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5, 6만 원 남더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술 먹으러 다닌 거야. 김두한은 그 뒤 마약 사건에도 연루돼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한 뒤 46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운동에 가담한다. 처음에는 조선청년전의대에 가입해 좌익으로 활동하던 김두한이 좌익에서 나와 본격적으로 활동한 단체가 대한민청. 해국 선생이 너들 그러지 말고 단체를 하나 만들어라. 우리가 뭐 단체 만들려면 돈이 없잖아. 뭐 장소 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장소는 내가 주마 사무소. 운영국은 정해준 거예요, 그 양반이. 대한민청은 유진산을 위원장으로 하고 박용직과 김두한이 선전부장과 감찰부장을 맡았는데 김두한이 이끄는 별동대가 행동대 역할을 했다. 이 별동대는 경전, 철도, 영등포 방직 공장의 파업 현장을 습격해 무차별적인 테러를 가했다. 이들의 테러를 좌익의 적색 테러와 비교해 백색 테러라고 불렀는데 해방정복에서 청년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테러가 거의 전부였으므로 사람들은 대한민청을 김두한의 대한민청이라고 불렀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경무부 조병옥 박사, 또 이제 장택상 씨 수도청장. 근데 서로 이제 우리하고 이제 같은 목적이 같으니까 우리 이제 도와줬지. 한 달에 그때 돈을 1,000만 원씩 보내줬어 우리한테. 미군 정청의 치안 책임자였던 경무국장 조병옥과 수도청장 장택상의 암묵적인 비호 아래 대한민청의 테러는 진행됐던 것이다. 좌익을 제거한다는 명분 아래 자행된 대한민청의 테러는 그 도가 지나쳐서 우익 입장에서 봐도 위태로운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신문을 보면은 대한민청을 비판하는 기사가 실린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대한민청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방문 외교를 마치고 돌아올 무렵 조직이 와해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저지르고 맙니다. 일제 말 반도 의용정신대에 속해 있던 우미관패는 해방을 맞으며 둘로 갈라졌다. 150명이나 되는 부하들이 정준영을 따라 좌익 계열인 조선청년전의대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그 뒤 김두한이 대한민청을 만들면서 둘 사이에는 충돌이 끊이질 않았다. 정진영이가 뭐냐 하면은 두한이하고 이제 참 빵 한쪽이라도 같이 놀아먹고 그러든지 같은 참 동지인데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남로당 전위부대 무슨 책임자더라고. 그런 김두한과 정진용 사이에 모처럼 화해의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진용아, 너와 나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 아니냐? 너 어쩌다 빨갱이가 됐어.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함께 손잡고 일하자. 뭐? 빨갱이? 우리가 왜 수표고 밑에서 거지 생활을 했는지, 거리 불황자도 떠들겠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게 다 지주 자본가 친일 악덕 매국노들이 우리를 착취했기 때문이야. 넌 지금 그들 앞잡이가 되어 싸우고 있어. 너야말로 나와 함께 인민의 편에 서서 싸우는 게 어때? 뭐라고? 우리 아버지가 빨갱이 손에 죽었는데 나보고 좌익을 하라고? 어쨌든 너와 나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 아니냐. 우리 함께 손잡고 대한민청에서 일해보자. 자네는 친구 따라 이념도 바뀌나. 절대 그럴 수 없어. 잘 들어도. 정치 투쟁이 너희들의 승리로 끝나면 나는 너희들 손에 죽게 되겠지. 그렇지만 머지않아 남조선 땅엔 인민들의 세상이 올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너희 놈들 중 살아남을 놈 하나도 없어. 뭐야? 정진영의 예상은 반대로 맞아떨어졌다. 그것은 바로 다음 날의 일이었다. 이승만이 귀국을 하루 앞둔 4월 20일 서울 제1의 극장인 시공관에서는 정진용을 비롯한 좌익 청년들이 경비를 서는 가운데 제1선이라는 악극단이 선전극 봄타령을 공연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난 대한민청 별동대는 총을 휴대하고 시공관을 습격해 정진용을 비롯한 조선청년전의대 대원들을 납치한다. 대한민청 단원들이 그들을 데려간 곳은 동번원사라는 일제시대 철의 창고.
너희들이 이런다고 너희 세상이 올 것 같아? 얼마 지나지 않아 인민의 세상이 올 거야. 그러면 너희는 끝이야. 자식이. 시공관 사건 또는 대한민청 사건이라 불리는 이 일로 정진용을 포함 2사람이 죽고 1사람이 중상을 입었다. 이 사실은 미군정청에 알려지면서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살인 테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면서 대한민청은 자진 해산하게 되는데, 한국 법정에서 벌금형을 비롯 가벼운 벌을 선고받았던 주모자들은 결국 미군정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결과 김두한은 교수형, 신영균을 비롯한 6명이 종신형을 선고받는 등 모두 16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의 중심지에서 참 공권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무서운 그 싸움을 벌이고 그러면서 인간을 때려 죽여도 참 참혹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형태로 때려 죽였다라는 것이, 그와 같이 그 역동적인 활동을 해준 것이 이 미군정 하에 있던 우리 남조선의 남한의 경찰대가 그 파업 현장을 해산시키는데 상당한 힘이 됐다는 거,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데 또 그 공로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였을까? 김두한을 비롯한 대한민청 별동대원 16명은 이승만의 단정 수립과 함께 석방됐다. 감옥에서 풀려난 김두한은 건국정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렇지만 이승만은 이런 김두한의 기대를 헌신짝처럼 저버렸다. 그는 이승만을 노련한 정치가였지만 사람을 이용하고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냉철하게 자르는 데 명수라고 평가했다. 우리가 나쁜 맘 먹었으면 이 박사 뭐라는 건 시간 문제지. 아무것도 아니지 뭐. 막말로 놓였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같이 그분을 우러러 봤고 믿었고 그야말로 참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가려운데 좀 안 봐주면 서운한 생각이 들어가지. 인간이기 때문에. 해방 후 혼란의 시기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치투쟁의 중심에 들어선 주목들. 그것은 그 후로 계속된 권력과 주목의 결탁과 배신, 그 역사의 서막이었다. 역사적으로 주목을 3기로 나눌 때 일제시대 주목은 그 제1기에 해당합니다. 일제치하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 땅에도 본격적인 주목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배경에는 비참했던 민중들의 삶과 또 대학을 나와도 변변한 직업조차 가질 수 없었던 식민지의 비극이 깔려 있습니다. 이때 주목들은 명분을 중시하고 또 인정과 의리를 강조했으며 기습이나 무기를 쓰는 것을 비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